한국사 기출 문제를 모두 분석해서 배경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한국사 퀴즈 앱도 있으니 댓글 혹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정조의 수원 화성 건설과 경제 정책. 조선 후기. 정조는 조선 제22대 왕이에요.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어요. 정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르네상스라 불리는 문화 부흥을 이끌었답니다. 정조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수원 화성 건설이에요. 수원 화성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면서 함께 건설한 성곽이에요. 단순한 성곽이 아니라 정약용이 설계에 참여해서 거중기 같은 과학적인 기구를 사용했어요. 정조는 화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자 했어요. 이를 위해 충만제라는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이 저수지는 농업용 수리시설이면서 둔전을 경영하는 데 활용되었어요. 둔전이란 국가가 직접 경작하는 농토를 말해요. 또한 정조는 화성 주변 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했어요. 금난전권이란 시전 상인들이 독점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특권인데 정조는 신해통공이라는 정책으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없앴어요. 이렇게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화성 일대의 경제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 정조는 장용영이라는 친위 부대도 설치해서 왕권을 강화했어요. 장용영은 왕을 직접 호위하는 군대로 정조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이 되었어요. YH 무역 사건과 부마 민주 항쟁. 현대 1970년대. YH 무역 사건은 1979년 8월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당시 가발을 만드는 YH 무역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경영난을 이유로 갑자기 폐업을 선언했어요. 그러자 일자리를 잃게 된 여성 노동자 180여 명이 신민당사에 모여 농성을 시작했어요. 왜 하필 신민당사였냐면 당시 신민당은 야당이었고 노동자들의 편에 서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무장한 채로 신민당사에 들이닥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냈어요.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서 박정희 유신 정권의 포갑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야당인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이 이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고 결국 김영삼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김영삼 의원 제명은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부산과 마산은 김영삼의 정치적 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부마 민주항쟁이에요. 부마 항쟁은 유신 체제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저항이었고 결국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조선 초기 과학 기술의 발달. 조선 전기. 조선 초기에는 나라의 힘을 기르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특히 세종대왕 때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는데요. 이 시기에 정말 다양한 발명품들이 만들어졌어요. 먼저 천문학 분야를 살펴볼게요. 하늘의 별과 해, 달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것은 농사짓는 시기를 정하는 데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혼천이라는 천체 관측 기구를 만들었어요. 혼천이는 하늘의 별자리와 천체의 운행을 측정하는 기구예요. 또 앙보일구라는 해시계도 만들었는데 이건 백성들이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종로거리에 설치했어요.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인 자경루도 장영실이 만들었어요. 농업 분야도 발전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기후가 달라서 중국의 농사법을 그대로 쓰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한 농사직서를 편찬했어요. 이 책은 전국 각지의 농부들에게 농사 경험을 물어서 만든 실용적인 농서예요. 의학 분야에서는 향약집성방이 편찬되었어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에요. 인쇄 기술도 발전해서 갑인자라는 금속 활자를 만들었어요.
갑인자는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책을 인쇄할 수 있었어요. 군사 분야에서는 화약 무기가 발전했는데 이것은 주로 태종 때와 문종 때 이루어졌어요. 문종 때는 화차가 개발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조선 초기에는 천문, 농업, 의학, 인쇄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답니다. 균역법. 조선 후기. 균역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조선 후기 영조 때 시행된 세금 제도예요. 원래 조선에서는 군역이라고 해서 성인 남자들이 군대에 가거나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군포라는 배를 나라에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이 군포가 1년에 2필이었는데 이게 백성들에게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게다가 양반들은 군역을 피하고 일반 백성들만 내다보니 불공평하기도 했고요. 더 심각한 건 황구첨정이나 백골징포 같은 문제였어요. 황구첨정은 어린아이에게까지 군포를 물리는 거고 백골징포는 이미 죽은 사람의 군포를 가족에게 대신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조첨정이라고 해서 이웃에게 대신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영조가 1750년에 균역법을 시행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인 거예요. 절반으로 확 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라 재정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썼어요. 결작이라고 해서 토지 1결당 쌀 2두를 거두었고 선무군관포라고 해서 일부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뒀어요. 또 어염선세라고 해서 어업세와 소금세, 배에 매기는 세금도 활용했어요. 균역법은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영조의 노력이 담긴 정책이에요. 임진왜란과 주요 전투. 조선 중기.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후 명나라를 치겠다는 명분으로 조선에 길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조선이 거절하자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전쟁은 1598년까지 약 7년간 이어졌고 그 사이 1597년에 정유재란이라는 2차 침략도 있었어요. 임진왜란 초기에 일본군은 부산진성과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빠르게 북상했어요. 부산진성에서는 정발 장군이, 동래성에서는 송상현 부사가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어요. 하지만 곳곳에서 의병과 관군의 저항이 이어졌어요. 진주성 전투에서는 김시민 장군이 3,800명의 병력으로 2만 명이 넘는 일본군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뒀어요. 이 승리로 김시민은 진주대첩의 영웅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순국하셨어요.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연전연승했어요.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 전법으로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찔렀고 이로 인해 일본은 서해를 통한 보급로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육지에서도 곽재우, 조헌, 고경명 같은 의병장들이 각지에서 일어나 일본군에 맞서 싸웠어요. 개항장 군산. 근대 대한제국. 군산은 대한제국 시기인 1899년에 개항한 항구 도시예요. 전라북도 서해안에 위치한 이 도시는 호남 평야와 가까워서 쌀이 아주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이 점을 이용해서 군산항을 통해 우리나라의 쌀을 대량으로 일본으로 빼돌렸어요. 특히 호남 지역과 충청남도 서부 지역에서 생산된 쌀들이 군산항에 모였다가 일본으로 실려나갔답니다. 그래서 군산에는 지금도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곡물창고나 일본식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군산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개항한 항구들이 있는데요. 목포는 1897년에, 인천은 1883년에 개항했어요. 인천은 조선이 미국, 영국 등과 조약을 맺으면서 가장 먼저 문을 연 항구 중 하나예요. 부산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가장 먼저 개항한 곳이에요. 원산은 1880년에 개항했대요. 이렇게 개항장들은 각각 다른 시기에 문을 열었고 일제는 이 항구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원을 수탈해갔어요. 대한민국 현대사 주요 사건 연대기. 현대.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먼저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박정희 정부가 수립한 이 계획은 한국 경제 발전의 시작점이었어요. 정부 주도로 수출 중심의 공업화를 추진했고, 이를 통해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다음으로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어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는 총 길이 428km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경제개발의 상징적인 사업이었고, 물류와 교통에 혁명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어요. 제24회 하계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성과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서울올림픽은 냉전 시대에 동서양진영이 모두 참가한 올림픽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1998년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었어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 현대그룹이 북한과 협력하여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어요. 이는 남북 교류의 중요한 첫걸음이었어요. 팔만대장경 고려 중기 팔만대장경에 대해 알아볼게요.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목판 대장경이에요. 정확히는 고려 고종 때인 1236년부터 1251년까지 약 16년에 걸쳐 완성되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당시 몽골이 고려를 침략해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 몽골을 물리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장경을 새기게 된 거예요. 사실 고려에는 이전에도 대장경이 있었어요. 초조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려고 현종 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초조 대장경이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만든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에요. 제조대장경이라고도 불러요. 다시 만들었다는 뜻이죠. 팔만대장경이라는 이름은 경판의 수가 8만여 장에 달하기 때문에 붙여진 거예요. 정확히는 8만 장이 넘어요. 글자 수도 5천만 자가 넘는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경판들은 현재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어요. 해인사 장경판전은 경판을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건물인데 자연 통풍이 잘 되도록 만들어져서 경판이 700년이 넘도록 잘 보존될 수 있었어요. 팔만대장경은 그 내용이 정확하고 체계적이어서 동아시아 대장경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요. 그래서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참고로 해인사 장경판전은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요. 경판과 경판을 보관하는 건물 모두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정책 근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 광복까지 이 정책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신사참배가 있어요. 일본은 자신들이 믿는 신도의 신사에 한국인들도 강제로 절하게 만들었어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단체로 신사에 가서 참배해야 했고 거부하면 처벌을 받았어요. 다음으로 황국신민서사 암송이 있어요. 황국신민서사란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라는 내용의 맹세문이에요. 학생들은 이것을 외워서 매일 암송해야 했어요. 우리가 일본 천황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게 만든 거예요. 또한 창씨 개명 정책도 있었어요. 1940년부터 일본은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어요. 김씨를 가네야마로, 박씨를 아라키로 바꾸는 시기였죠. 겉으로는 자발적이라고 했지만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학교 입학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았어요. 이런 정책들은 모두 한국인을 완전한 일본인으로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려는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이 시기가 아니라 1945년 광복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 신탁 통치가 결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가 아닌 해방 후의 일이랍니다. 경주의 문화유산과 장군총. 삼국시대.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던 도시예요.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세워져서 935년에 고려에 항복할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이어진 나라인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경주가 계속 수도였어요. 그래서 경주에는 신라시대의 문화유산이 정말 많이 남아 있답니다. 대릉원은 신라 왕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커다란 봉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천마총이 유명해요. 천마총에서는 하늘을 나는 말 그림이 그려진 말다래가 발견되었거든요.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건축물이에요.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시설로 알려져 있어요.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벽 모양의 독특한 형태가 특징이에요. 안압지는 신라 문무왕 때 만들어진 인공 연못이에요. 궁궐 안에 있던 연못으로 여기서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어요. 지금은 원래 이름인 월지라고도 불러요. 반면에 장군총은 신라의 문화유산이 아니에요. 장군총은 중국 지린성에 있는 고구려의 무덤이에요. 돌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피라미드 모양의 돌무지 무덤인데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 근처에 있답니다. 원성왕 즉위. 통일신라 후기. 신라 하대에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김경신과 김주원의 왕위 경쟁은 매우 유명해요. 780년에 해공왕이 피살된 후 신라는 왕위 다툼이 끊이지 않았는데 선덕왕이 죽은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김주원이 왕위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그의 집이 북천 북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물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이 틈을 타서 김경신이 먼저 궁궐로 들어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원성왕이에요. 원성왕은 785년에 즉위했어요. 김주원은 명주, 지금의 강릉 지역으로 물러나야 했어요. 이후 신라 하대의 왕들은 대부분 원성왕의 후손들이었어요. 원성왕은 독서 삼품과를 실시해서 유교 경전 실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어요. 신라 하대에는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성장하고 중앙에서는 왕위 다툼이 계속되면서 나라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828년에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 무역을 장악했고 889년에는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농민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처럼 신라 하대는 왕권이 약해지고 사회가 동요하던 시기였어요. 을지문덕과 살수대첩. 삼국시대. 을지문덕은 고구려의 장군이에요. 그는 612년에 수나라 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활약한 인물입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를 상대로 거짓으로 후퇴하는 작전을 펼쳤어요. 적군을 깊숙이 유인한 다음 살수라는 강에서 대규모 공격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수대첩이에요. 이 전투에서 수나라 군대 30만 명 중 겨우 2,700명만 살아 돌아갔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대승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전투 전에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시를 보내기도 했어요.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다했으니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 돌아가시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시는 적장을 조롱하면서도 철수를 권유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수대첩은 고구려가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결정적인 전투였고 이후 수나라는 고구려 원정 실패로 인해 결국 멸망하게 되었어요. 4.19 혁명. 현대 1960년. 4.19 혁명에 대해 알아볼게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는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이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은 심각한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유권자들을 협박하는 등 온갖 불법이 자행되었죠.
이에 분노한 마산 시민들이 선거 당일 거리로 뛰쳐나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어요. 이것이 바로 3.15 마산 의거예요. 시위 도중 경찰의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한 달 뒤인 4월 11일에는 실종되었던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발견되었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4월 1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어요. 경무대 앞까지 진출한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라는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했어요. 이렇게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이에요. 4.19 혁명 이후 허정과도 정부가 수립되었고 곧이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헌법에 따라 장면 내각이 출범하면서 제2공화국 시대가 열렸답니다. 발해의 역사와 특징. 남북국 시대 발해. 발해에 대해 알아볼게요. 발해는 698년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예요.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이 힘을 합쳐서 만주 지역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예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스스로를 고려국왕이라고 칭하기도 했답니다. 발해의 전성기는 9세기 선왕 때였어요. 이 시기에 영토가 크게 넓어지고 국력이 강해져서 중국에서는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어요.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발해는 오경 15부 62주라는 지방 행정체제를 갖추었어요. 오경은 상경, 중경, 동경, 남경, 서경을 말해요. 상경 용천부가 수도였고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떠서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었어요. 발해는 당나라, 일본, 신라 등 주변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했어요. 특히 당나라와는 문화적으로 많이 교류했고 일본과도 여러 차례 사신을 주고받았답니다. 발해는 926년에 거란의 침입을 받아 멸망했어요. 약 230년 동안 존속했던 나라였지요. 효종의 북벌 운동과 나선 정벌. 조선 후기. 오늘은 조선 후기의 왕인 효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로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던 경험이 있어요. 8년이나 청나라에 억류되어 있다가 돌아왔죠. 그래서 효종은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이 아주 강했어요. 이것을 북벌이라고 해요. 북쪽의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뜻이에요.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북벌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5군영 중 하나인 어영청의 군사제도를 정비하고 군량미를 비축했어요. 또한 송시열 같은 북벌론자들을 중용했어요. 효종은 러시아 세력이 청나라 국경을 침범했을 때 청나라의 요청으로 조총부대를 파견하기도 했어요. 이것을 나선정벌이라고 해요. 나선은 러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2차례에 걸쳐 조선군이 파견되었죠. 하지만 효종은 재위 10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북벌의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효종이 돌아가신 후 북벌 계획은 사실상 중단되었답니다. 의열단. 일제강점기 1920년대. 의열단에 대해 알아볼게요. 의열단은 1919년 11월 만주 지린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된 항일 무장 독립운동 단체예요. 의열단이라는 이름은 정의로운 일을 맹렬하게 실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의열단은 일제의 주요 기관과 친일파 요인을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어요. 폭탄을 던지거나 암살을 시도하는 과격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폭파와 요인 처단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1920년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사건, 1921년 김익상이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 1923년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사건 등이 있어요. 의열단의 활동 지침서로는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이 있어요. 조선혁명선언은 1923년에 발표되었는데 민중의 직접 혁명을 통한 독립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선언문은 의열단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어요. 의열단은 1920년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무장 독립운동 단체 중 하나로 일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독립의지를 보여주었어요. 인천의 역사. 현대 6.25 전쟁기. 인천은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예요. 삼국시대 초기에는 미추홀이라고 불렸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하던 그 시절부터 이미 중요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인천의 운명이 크게 바뀌게 돼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후 1883년에 인천이 개항장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부산, 원산에 이어 세 번째로 개항한 항구였어요. 개항 이후 인천에는 외국 상인들이 들어오고 각국의 조개지가 설치되면서 근대 문물이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양식 건물도 들어서고 새로운 문화와 기술이 이곳을 통해 조선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인천을 근대 문물 수용의 관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6.25 전쟁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1950년 9월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쳤거든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이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서울을 다시 수복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인천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항공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는 의미 있는 도시랍니다. 불국사 3층 석탑. 통일신라 중기. 불국사 3층 석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탑은 석가탑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경주 불국사 대웅전 앞들에 서 있어요. 8세기 중반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탑이에요. 2층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형태인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균형 잡힌 모습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무형탑이라고도 불려요. 무형이란 그림자가 없다는 뜻인데 그만큼 완벽하게 아름답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1966년에 도굴범들이 탑을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탑 안에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어요. 이 다라니경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알려져 있어요. 불국사 3층 석탑 바로 맞은편에는 다보탑이 있는데요. 석가탑이 단순하고 간결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면 다보탑은 화려하고 복잡한 장식이 특징이에요. 이 두 탑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청동기 시대의 생활과 유물. 선사시대 청동기. 청동기 시대는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 시대에 처음으로 청동으로 만든 도구들이 등장했거든요.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이 있어요. 비파형 동검은 중국의 악기인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또 민무늬 토기도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예요. 이전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와 달리 무늬가 없이 밋밋해서 민무늬 토기라고 불러요. 청동기 시대에는 농업 기술이 크게 발달했어요. 특히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반달 돌칼을 사용해서 벼 이삭을 수확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움집에 살았는데 이전보다 지상에 가까운 형태로 변했어요.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계급의 등장이에요. 고인돌이라는 거대한 무덤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들려면 많은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이건 그만큼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 거울과 청동 방울 같은 의뢰 도구들도 만들어졌어요. 청동은 귀한 금속이라서 주로 지배층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나 제사 도구로 사용되었고 일반 농기구는 여전히 돌이나 나무로 만들었어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현대 정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알아볼게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배신하고 일본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그래서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었고, 이 법에 따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가 설치되었어요.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에 활동을 시작했어요. 친일파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죠.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자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어요. 하지만 반민특위의 활동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1949년 6월에는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결국 반민특위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1949년에 해체되고 말았어요. 친일파 청산이 미완으로 끝난 것은 우리 역사의 아픔으로 남아 있어요. 50 총선거와 남한 단독 정부 수립 과정. 현대의 정부 수립기. 1948년 광복 이후 한반도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을 나눠서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어요. 1945년 12월에 열린 이 회의에서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결정이 알려지자 한국에서는 찬탁과 반탁으로 나뉘어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이후 미소 공동위원회가 2차례 열렸는데 미국과 소련의 의견 차이로 결국 결렬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겼어요. 유엔에서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만들어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소련과 북한이 유엔 위원단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이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이것이 바로 5.10 총선거예요. 이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제헌헌법을 만들어서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임진왜란과 의병. 조선 중기.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조선의 관군만으로는 일본군을 막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의병이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난 군대를 말해요.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곽재우, 조헌, 고경명, 정인홍, 김천일 등이 있어요. 곽재우는 경상도 의령에서 붉은 옷을 입고 싸워서 홍의장군이라고 불렸어요. 그는 낙동강 일대에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는 활약을 했습니다. 조헌은 충청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영규대사가 이끄는 승병과 함께 청주성을 탈환했어요. 그리고 금산전투에서 700명의 의병과 함께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이 전쟁은 7년간 계속되다가 1598년에 끝났어요.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는 비변사가 국정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 잡았어요. 비변사는 원래 중종 때 삼포회란의 계기로 설치된 임시기구였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군사뿐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다루는 상설기구가 되었습니다. 임술농민봉기. 조선 후기. 임술농민봉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1862년 조선 철종 때 일어난 대규모 농민항쟁이에요. 당시 조선은 세도 성치가 계속되면서 정치가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지방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삼정이라고 불리는 세균 제도가 크게 문란해졌어요.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하는데 토지세인 전정에서는 없는 땅에도 세금을 매기고 군역 대신 내는 군포인 군정에서는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도 세금을 물렸어요. 환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받는 제도인데 이것도 심하게 악용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상도 진주에서 농민들이 처음으로 봉기를 일으켰어요. 몰락한 양반 출신인 유계춘과 이계열 등이 중심이 되어 농민들을 이끌었어요.
진주에서 시작된 봉기는 삼남 지방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물론 전국 각지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논란 조정에서는 삼정이정청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봉기는 임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임술 농민봉기라고 불러요. 신석기 시대의 생활. 선사시대 신석기. 신석기 시대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석기 시대는 약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된 시대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농경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땅을 일구고 곡식을 심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신석기인들은 움집을 짓고 살았어요. 땅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형태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있는데요. 바로 빗살무늬 토기예요. 토기 표면에 빗처럼 생긴 도구로 무늬를 새겨 넣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이 토기는 주로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데 사용했어요. 신석기인들은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갈판과 갈돌이에요. 이것으로 도토리 같은 열매의 껍질을 벗기거나 곡식을 갈아서 먹었어요. 또 돌로 만든 낚싯바늘이나 그물줄을 사용해서 물고기도 잡았답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황해도 봉산 지탐리 등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근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는 농민과 노동자들의 저항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특히 192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런 운동들이 더욱 조직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부터 1924년까지 전라남도 암태도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소작쟁이예요. 당시 지주가 소작료를 너무 높게 요구하자 소작농들이 단결해서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며 싸웠어요. 이 쟁의는 결국 소작농들의 승리로 끝나면서 전국적으로 소작쟁이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원산 총파업은 1929년에 함경남도 원산에서 일어난 노동운동이에요. 영국인이 운영하던 문평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어요.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고 원산 전체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약 4개월 동안 지속되었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쟁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1920년대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더욱 조직적이고 계급의식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어요. 유형원과 반개수록. 조선 후기. 유형원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예요. 그는 1622년에 태어나서 1673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유형원은 전라북도 부안의 오반동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학문 연구에 매진했어요. 이곳에서 무려 20년 가까이 머물면서 자신의 대표작인 반개수록을 완성했답니다. 반개는 그의 호예요. 반개수록은 조선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한 책이에요. 유형원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토지제도의 개혁이었어요. 당시 조선에서는 토지가 일부 양반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농민들이 매우 힘들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형원은 균전제를 주장했어요. 균전제란 토지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자는 제도예요. 신분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 주고 토지를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토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형원은 관리 선발 제도인 과거제도도 비판했어요. 암기 위주의 시험으로는 진정한 인재를 뽑을 수 없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그 중에서 추천을 받아 관리를 뽑는 공거제를 제안했어요. 유형원의 사상은 이후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같은 실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유형원을 실학의 선구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조선 후기 실학자와 대표 저서.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발전했어요. 실학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자는 움직임이에요. 이 시기에 여러 뛰어난 실학자들이 활동했는데 각자 중요한 저서를 남겼어요. 먼저 신경준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는 산경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리서예요.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전국의 산맥이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어요. 박지원은 열하일기로 유명해요. 청나라를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여행기인데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배우자는 북학 사상이 담겨 있어요. 정약전은 자산어보를 썼어요. 흑산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곳의 물고기와 해산물을 관찰하고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김정호가 있어요.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만든 것으로 유명해요. 대동여지도는 조선 전국을 아주 정밀하게 그린 지도예요. 22첩으로 이루어져 있고 펼치면 가로 약 4m, 세로 약 7m에 달하는 거대한 지도가 돼요. 산과 강, 도로, 고개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조선시대 지도 제작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신라하대의 사회 모습. 통일신라 후기. 신라 하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신라는 크게 상대, 중대, 하대로 나뉘는데요. 하대는 신라가 쇠퇴하던 시기예요. 대략 8세기 후반부터 935년 멸망할 때까지를 말해요. 이 시기에는 왕위 다툼이 심해지면서 왕권이 많이 약해졌어요.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다투면서 150년 동안 무려 20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고 지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지방에서는 호족이라고 불리는 세력가들이 성장했어요. 이들은 자기 지역에서 독자적인 힘을 키웠어요. 농민들의 삶도 아주 힘들어졌어요. 세금을 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땅을 버리고 떠돌아다니거나 도적이 되기도 했어요. 889년에는 진성여왕이 세금을 강하게 독촉하자 이에 반발해서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농민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것이 신라하대 농민봉기의 시작이에요.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결국 후삼국 시대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노급제도도 다시 부활했어요. 원래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는데 경덕왕 때 다시 노급을 부활시켰어요. 이렇게 되면서 귀족들의 경제력이 강해지고 왕권은 더욱 약해졌어요.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은 조선 후기 고종의 아버지로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가 집권하던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경복궁 중건이에요.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 그러니까 가장 으뜸 가는 궁궐인데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후 270여 년 동안이나 폐허로 남아 있었어요.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기 위해 이 경복궁을 다시 짓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공사를 하려면 돈과 일손이 엄청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먼저 농민들을 부역에 동원했어요. 부역이란 나라에서 시키는 일에 백성들이 강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또 원납전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이건 원래 자발적인 기부금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제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돈이 더 필요하자 당백전이라는 화폐도 만들었어요. 당백전은 상평통보 100개의 가치를 가진다고 했지만 실제 금속 가치는 5, 6배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물가가 크게 올랐고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경복궁 중건은 1865년에 시작해서 1868년에 완공되었어요. 강강술래. 조선 중기. 강강술래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는 민속놀이예요. 당시 우리 군사가 적보다 적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부녀자들에게 남자 옷을 입혀서 산을 돌게 했대요. 그래서 적군이 보기에는 우리 군사가 아주 많은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이런 유래가 있어서 강강술래는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하는 놀이가 되었어요. 강강술래는 주로 추석 때 밝은 보름달 아래에서 즐겼어요.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둥근 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목청 좋은 사람이 먼저 노래를 부르면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을 따라 부르면서 빙빙 돌며 춤을 춰요. 강강술래라는 이름 자체가 후렴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놀이는 전라남도 해안 지역에서 특히 많이 전해졌고 지금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집단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묘청의 난. 고려 중기. 묘청의 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고려시대의 인종 때 묘청이라는 승려가 있었어요. 그는 풍수지리서를 바탕으로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 지금의 평양으로 옮기자고 주장했어요. 묘청은 서경으로 천도하면 나라의 기운이 살아나고 금나라까지 정벌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당시 고려는 금나라에 사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묘청은 금나라를 정벌해야 한다는 북진 정책도 함께 주장했어요. 인종은 처음에 묘청의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개경에 기반을 둔 귀족들, 특히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결국 천도는 무산되었고 묘청은 1135년에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나라 이름을 대위라 하고 연호를 천계라고 정했어요. 하지만 이 반란은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약 1년 만인 1136년에 진압되었어요. 김부식은 이때 원수가 되어 서경을 함락시켰어요. 이 사건을 묘청의 난 또는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훗날 신채호는 이 사건을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제일 대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나온규와 영화 아리랑. 일제강점기 1920년대. 나운규와 영화 아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운규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영화인이에요. 그는 배우이자 감독이자 각본가로 활동하면서 한국 영화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어요. 1926년에 그가 만든 영화 아리랑은 정말 특별한 작품이에요. 이 영화는 반성사에서 처음 상영되었는데 당시 관객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아리랑은 일제의 억압 아래 고통받는 민중의 현실을 담아냈어요. 주인공 영진이 일제에 저항하다 끌려가는 내용을 통해 민족의 서름을 표현했죠. 특히 이 영화에서 불린 아리랑 노래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민족의 애환을 달래주었어요. 나온규는 영진 역을 직접 연기하기도 했어요. 아리랑은 무성 영화였기 때문에 변사가 옆에서 대사와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영화의 성공 이후 한국 영화는 본격적인 발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상정고금 예문과 고려의 금속 활자. 고려 중기. 상정 고금 예문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정 고금 예문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유교 의례에 관한 책이에요. 고려 인종 때 최윤회라는 학자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예법을 정리해서 50권으로 편찬했어요.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이라는 책에 보면 1234년에 상정 고금 예문을 금속 활자로 찍어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기록 덕분에 고려가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쉽게도 실물은 지금 전해지지 않아요.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은 직지심체요절인데 이것은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것이에요. 직지심체요절은 실물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요. 참고로 팔만대장경은 금속 활자가 아니라 나무 목판에 새겨서 만든 것이에요.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려는 염원을 담아 팔만대장경을 제작했어요.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은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목판 인쇄물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조선어 학회. 일제강점기 1920만 1940년대.
조선어학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조선어학회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기 위해 활동한 단체예요. 원래 1921년에 조선어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1931년에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단체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려면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먼저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는 사람마다 글을 쓰는 방식이 달랐거든요. 이걸 하나로 통일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규칙으로 글을 쓸 수 있게 한 거예요. 또 1936년에는 표준어를 정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쓰는 말이 다 달랐는데 어떤 말을 표준으로 쓸지 정한 거죠. 그리고 조선어학회의 가장 큰 사업은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전을 만들려고 오랜 시간 노력했어요. 하지만 1942년에 일제가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서 회원들을 잡아갔어요. 일제는 우리말을 지키는 활동을 독립운동으로 본 거예요. 이광수, 최현배, 이희승 같은 학자들이 고초를 겪었고 이윤재와 한징 선생은 옥중에서 돌아가셨어요. 해방 후에 조선어학회는 다시 활동을 시작해서 1957년에 드디어 큰 사전을 완성했어요. 지금의 한글학회가 바로 조선어학회의 후신이에요. 독립협회. 근대 대한제국. 독립협회는 1896년에 서재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이 단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회정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어요.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문을 건립했어요. 원래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는데 이것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라는 민중집회를 열었어요. 만민공동회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집회였는데 여기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쳤어요. 또한 독립협회는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려는 운동을 벌였어요. 중추원은 원래 자문기관이었는데 이것을 근대적인 의회로 바꾸어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보수 세력의 반발과 고종의 해산 명령으로 1898년에 강제 해산되고 말았어요. 독립협회는 자조국권, 자강개혁, 자유민권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내세웠어요. 짧은 기간 활동했지만 근대적 민권의식을 일깨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 삼국 백제. 백제의 역사 유적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백제는 한강 유역의 위례성에서 시작해서 웅진 그리고 사비로 도읍을 옮기며 약 700년간 이어진 나라예요. 특히 웅진과 사비 시대의 중심지였던 공주와 부여에는 백제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먼저 공주에 있는 송산리 고분군을 살펴볼게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이에요. 무령왕릉은 1971년에 발견되었는데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어서 백제 문화를 연구하는 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었어요. 이 무덤에서는 왕과 왕비의 금제 관장식, 금귀걸이 같은 화려한 금 공예품들이 출토되었어요.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 양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특징이에요. 공주에는 공산성도 있어요. 공산성은 웅진시대 백제의 왕성으로 금강변 야산에 쌓인 산성이에요. 부여로 가면 정림사지가 있어요. 정림사지에는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남아 있어요. 이 탑은 백제 석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목조 건축의 양식을 돌로 옮긴 듯한 세련된 형태가 특징이에요. 부여에는 궁남지도 있어요. 궁남지는 궁궐 남쪽에 있는 연못이라는 뜻인데 삼국사기에 기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으로 알려져 있어요. 백제 무왕 때 만들어졌다고 해요. 부소산성도 중요한 유적지예요. 사비시대 백제의 배후산성으로 낙화암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부여 능산리에는 능산리 고분군이 있어요. 이곳은 사비시대 백제 왕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능산리 고분군 근처 절터에서는 백제 금동대학로가 발견되었어요. 이 향로는 백제의 뛰어난 금속공예 기술과 예술성을 보여주는 국보예요. 삼국사기. 고려 중기.
삼국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편찬한 역사서예요. 1145년에 완성되었는데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에요. 삼국사기는 삼국, 즉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여기에 통일 이후의 신라 역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삼국사기의 특징은 기전체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점이에요. 기전체란 본기, 열전, 지, 표 등으로 나누어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본기에는 왕들의 역사가, 열전에는 뛰어난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역사를 서술했어요. 그래서 신화나 전설 같은 비합리적인 내용은 가능한 배제하고 사실에 기반한 기록을 중시했어요. 또한 삼국사기는 중국의 역사서를 참고하면서도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보여주려 했어요. 삼국사기는 총 50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기가 28권, 연표인 표가 3번, 제도와 문화를 다룬 지가 9권, 인물 이야기인 열전이 10권이에요. 이 책 덕분에 우리는 삼국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신라 진흥왕의 업적과 비석. 삼국시대의 신라. 신라 진흥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진흥왕은 신라의 제24대 왕으로 신라가 삼국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왕이에요. 진흥왕은 영토를 크게 넓힌 정복군주로 유명해요. 먼저 한강 유역을 차지했어요. 한강 유역은 비옥한 땅이고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목이라 매우 중요한 곳이었어요. 또한 대가야를 정복해서 가야 연명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이렇게 새로 차지한 땅은 직접 돌아보면서 순수비라는 기념비를 세웠는데 북한산 순수비, 창녕척 경비, 황초령 순수비, 마운령 순수비 등이 있어요. 단양 적성비도 진흥왕 때 세운 비석으로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한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에요. 진흥왕은 또한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어요. 화랑도는 원래 젊은이들의 수련단체였는데 진흥왕이 이것을 나라에서 관리하는 인재양성기관으로 만든 거예요. 화랑도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나중에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었어요. 한편 사택지적비는 백제의 비석이에요. 사택지적이라는 백제 귀족이 세운 것으로 진흥왕과는 관련이 없어요. 조선 후기 풍속화.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신분 질서가 많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원래 조선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는데요. 후기로 가면서 이 구분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상민이나 천민들도 경제력을 갖추면 양반처럼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일이 생겨났어요.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이 널리 퍼지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어났고 상업과 수공업도 발달했어요. 이렇게 돈을 번 평민들이 족보를 사거나 공명첩을 구입해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했지요. 이 시기의 사회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풍속화예요.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그린 그림이에요. 대표적인 화가로는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어요. 김홍도는 서당, 씨름, 대장간, 타작 같은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렸어요. 신윤복은 주로 양반과 기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했고요. 김득신도 파적도 같은 풍속화를 남겼어요. 이런 풍속화들은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달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에요.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 현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재임했어요. 그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이어갔어요. 이 정책을 참여정부에서는 평화 번영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노무현 정부 시기에 가장 중요한 남북관계 성과 중 하나가 바로 개성공단이에요.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성 지역에 남한 기업들이 들어가서 공장을 운영하는 경제협력 사업이었어요. 2004년에 첫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 되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에 직접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2차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이 회담의 결과로 10월 4일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줄여서 10.4 남북 정상선언이 발표되었어요. 이 선언에서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확대,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담겼어요. 참고로 1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 이루어졌고 그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어요. 정조의 업적. 조선 후기. 정조는 조선 제22대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사도세자인데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이었지만 비극적으로 뒤주에 갇혀 세상을 떠났어요. 정조는 이런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했고 아버지의 무덤을 수원 화산으로 옮겨 현룡원이라 이름 지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화성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어요. 화성은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당시 최신 기술이 총동원된 계획도시였어요. 정조는 수원 화성에 자주 행차해서 아버지 무덤을 참배했어요. 정조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규장각 설치가 있어요. 규장각은 원래 왕실 도서관이었는데 정조가 이곳을 학문과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키웠어요. 또한 초계문신제를 실시했는데 이건 젊고 유능한 관리들을 뽑아서 규장각에서 재교육시키는 제도예요. 정조는 탕평책도 적극 추진해서 붕당 간의 갈등을 줄이려 했고 신해통공을 실시해 상업활동의 자유를 넓혀주기도 했어요. 장용령이라는 친위 부대를 설치해서 왕권을 강화하기도 했답니다. 광해군의 업적과 중립외교. 조선 중기. 광해군에 대해 알아볼게요. 광해군은 조선의 15대 왕이에요.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시기에 세자로 책봉되어 분조를 이끌며 전쟁 수습에 힘썼어요. 1608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외교 정책이 특히 유명해요. 당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조선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광해군은 명나라의 요청으로 강홍립 장군을 보내 후금을 치게 했지만 상황을 보아 행동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이것이 바로 중립 외교 정책이에요. 강대국 사이에서 조선의 안전을 지키려 한 것이죠. 광해군은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도 힘썼어요. 불타버린 창덕궁과 창경궁을 다시 지었고 허준에게 동의보감 편찬을 완성하게 했어요. 또 전쟁 중에 불타 없어진 토지대장과 호적을 다시 만드는 사업도 추진했어요. 하지만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한 일로 인해 서인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1623년 인조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당시에는 비판받았지만 오늘날에는 현실적인 외교 정책이었다고 재평가받고 있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저서와 주장.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실학자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이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답니다. 먼저 이익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익은 의산문답이라는 책을 쓴 홍대용과는 다른 인물이에요. 이익은 성호사설이라는 책에서 토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전론을 주장했어요. 한전론은 한 집안이 가질 수 있는 토지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주장이에요. 그 다음 홍대용은 의산문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했어요. 지구가 둥글고 자전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깨트리려 했답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로 유명한 학자예요. 청나라를 여행하면서 쓴 기행문인데 여기서 수레와 선박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본 거예요. 박재간은 북학예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했어요. 우물에 비유해서 물을 퍼내야 새물이 고이듯이 소비를 해야 생산도 늘어난다고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목민심서라는 책에서 지방관이 백성을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했고 경세유표에서는 국가제도 전반의 개혁안을 담았어요. 청동기 시대 반달 돌칼. 선사시대 청동기.
청동기 시대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동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 다음에 오는 시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300년경까지 이어졌어요. 이 시대에는 청동으로 만든 도구들이 등장했는데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든 합금이에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과 반달 돌칼이 있어요. 비파형 동검은 중국의 악기인 비파처럼 생긴 칼이에요. 반달 돌칼은 반달 모양으로 생긴 돌칼인데 가운데에 구멍이 2개 뚫려 있어요. 이 구멍에 끈을 끼워서 손에 감고 사용했답니다. 반달 돌칼은 벼나 조 같은 곡식의 이삭을 따는 데 사용했어요. 수확할 때 나처럼 줄기를 베는 게 아니라 이삭 부분만 훑어서 따냈거든요.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벼농사도 시작되었어요. 이 시기 사람들은 움집에서 살았고 고인돌이나 돌널 무덤 같은 무덤을 만들었어요. 고인돌은 지배층의 무덤으로 많은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 계급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줘요. 간도 지역의 민족 운동. 근대 일제강점기. 간도 지역의 민족 운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간도는 지금의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일제강점기에 많은 한인들이 이주해서 살았던 곳이에요. 특히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활동했던 것으로 유명해요. 간도에는 신흥무관학교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학교는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학교예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나중에 독립군으로 활동하며 일본군과 싸웠어요. 이곳에서 교관으로 활동했던 원병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남긴 회고록을 보면 당시 간도 지역 한인학교의 모습과 학생들의 생활을 알 수 있어요. 간도에는 한인 자치기구인 경학사가 설립되었어요. 경학사는 한인들의 자치와 교육을 담당했어요. 또한 간도 지역에서는 권업회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기관지를 발행하기도 했어요.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중광단이 결성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대한군정서의 모태가 그렸어요. 대한군정서는 청살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독립군 부대예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이끈 대한독립군도 간도 지역에서 활동했어요. 봉오동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부대이지요. 일제 문화 통치. 일제강점기 1920년대. 일제강점기 중 1920년대에 실시된 문화 통치에 대해 알아볼게요.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3.1 운동이에요. 일제는 이 거대한 저항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무단 통치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1920년대부터 일제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했어요. 겉으로는 조선인의 문화와 자유를 존중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더 교묘하게 우리 민족을 지배하려는 속셈이었어요. 문화 통치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먼저 언론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한글 신문 발행을 허용했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전 검열을 통해 일제에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압수했어요. 신문에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검열 때문이에요. 또한 조선 총독은 여전히 일본 군인, 즉 무관 출신만 임명되었어요. 문관도 총독이 될 수 있다고 법을 바꿨지만 실제로 문관이 총독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경찰 제도도 바뀌었어요. 무단 통치 시기에는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는 헌병경찰제를 실시했어요. 문화 통치에서는 이를 보통경찰제로 바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경찰 관서의 수와 경찰 인원이 오히려 크게 늘어났어요. 감시와 탄압이 더 촘촘해진 거예요. 결국 문화 통치는 이름만 그럴듯했지 실제로는 민족 분열을 꾀하고 저항을 잠재우려는 기만적인 정책이었어요. 육영공원. 조선 후기. 유경공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유경공원은 1886년에 조선 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예요. 당시 조선은 개화의 바람이 불면서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근대 교육기관을 만들게 된 거예요.
유경공원이라는 이름에는 영재를 기른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학교에서는 주로 양반 자제들과 현직 관리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자연과학 같은 근대 학문을 가르쳤어요. 미국에서 온 교사들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대표적인 교사로는 헐버트, 길모어, 벙커 같은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경공원은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학생들이 영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했고 재정 문제도 있었어요. 결국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고 말았어요. 비록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유경공원은 조선 정부가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학교를 세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참고로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은 이화학당이에요. 이화학당은 1886년 미국 선교사 스크랜턴이 세운 사립학교로 유경공원과는 성격이 달라요. 신라 진흥왕. 삼국시대 신라. 신라 진흥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진흥왕은 신라 제24대 왕으로 신라의 영토를 크게 넓힌 정복군주예요.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처음에는 어머니인 지소태우가 섭정을 했어요.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해서 신라가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이것은 신라 발전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진흥왕은 새로 차지한 땅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순수비라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북한산 순수비, 창녕 순수비, 황초령 순수비, 마운령 순수비가 있는데 이 비석들은 진흥왕이 어디까지 영토를 넓혔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예요. 또한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했어요. 화랑도는 젊은 청년들을 모아서 무예와 학문, 도덕을 가르치는 조직이었는데 나라에 충성하는 인재를 기르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진흥왕 때 황룡사도 짓기 시작했어요. 원래 궁궐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황룡이 나타났다고 해서 절로 바꿔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황룡사는 이후 신라 불교의 중심 사찰이 되었답니다. 진흥왕은 대가야를 정복해서 가야 지역도 신라 영토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진흥왕 시대에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답니다.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와 진보당 해체. 현대 정기.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선거 중 하나예요. 1956년 5월 15일에 치러진 이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이 3선에 도전했어요.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신익희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는데 안타깝게도 선거운동 도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었죠. 하지만 부통령 선거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된 거예요. 이것은 국민들이 이승만 정권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였어요. 이 선거 이후 이승만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해 여러 가지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진보당 사건이에요. 1958년에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던 진보당의 조봉암 대표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고 진보당은 강제로 해체되었어요. 조봉암은 결국 1959년에 사형을 당했는데 이것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흥선대원군의 정책.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흥선대원군은 조선 제26대 왕인 고종의 아버지예요.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대신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시기를 섭정시대라고 해요.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려고 많은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복궁 중건이에요.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후 약 270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거든요. 흥선대원군은 이 경복궁을 다시 짓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래서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걷고 당백전이라는 화폐도 새로 만들어 발행했어요. 당백전은 기존 화폐의 100배 가치를 가진다고 정했는데 실제 가치는 그에 미치지 못해서 물가가 크게 올랐어요. 백성들의 생활이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또한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대폭 정리했어요.
전국에 수백 개나 있던 서원 중에서 47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해버렸어요. 서원이 세금을 내지 않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걷는 호포제를 시행했어요. 대외적으로는 천주교를 탄압하고 서양 세력과의 통상을 거부했어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은 뒤에는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어요. 척화비에는 서양과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